변화가 일어납니다. 전쟁의 인식에 대한 변화가 시작돼요. 그 모멘텀이 뭐냐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1945년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됐던 핵무기거든요. 핵폭탄이 떨어지면서 수십만 명의 일본 시민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곧바로 항복할 수밖에 없었어요. 가공할 무기의 위력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나라 사람들이 앞다투어서 핵무기를 개발했죠. 소위 강대국이라 하는 나라들은 모두가 다 핵무기를 개발합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핵무기를 가졌으니까 전쟁에 이길지는 모르겠지만 전쟁이 나면 인류가 공멸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팽배해지죠. 칸트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전쟁에 대해서 다시 연구를 시작합니다. 논의를 다시 시작합니다. 전쟁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렇죠. 여러분, 전쟁의 목적이 뭡니까? 이기는 겁니다. 왜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살아남기 위해서죠. 패배는 곧 죽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승리를 했다 한들 인류가 공멸해버리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오는 개념이 뭐냐면 컬렉티브 서바이벌, 공존이라는 개념입니다. 전쟁이 있다 할지라도 함께 살아야 된다. 공존의 개념이 강하게 부각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전쟁 양상이 바뀝니다. 예를 들어서 핵무기처럼 대량 살상 무기 사용하지 말아라. 국제법이 제정되죠. 또 핵 확산 금지시켜라. 인류가 망한다. 그렇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진짜 전쟁의 궁극적인 목적에 대해서 학자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해요. 진짜 전쟁하는 이유가 뭐냐? 영토 확장이냐? 과거에는 그랬죠. 오늘날은 아닙니다. 더 이상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럼 뭐냐? 전쟁의 목적은? 그렇죠. 인류가 소중하게 지켜왔던 가치들, 자유, 평등, 그죠? 도덕, 정의, 이런 아주 소중한 가치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킨다는 이런 어떤 인식이 팽배해지기 시작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전쟁에서는 살인이 가능하지만 사람을 죽인다 할지라도 아주 잔인하게 죽이는 생화학 무기, 세균 같은 생물학 무기 국제법에서 금지시켰어요. 당연한 얘기죠. 또 공격 목표는 어떠느냐? 전투원하고 비전투원, 영어로 컴배턴트하고 난 컴배턴트입니다. 명확히 구분해서 오직 공격 대상은 컴배턴트 뿐이라는 거예요. 예컨대 난 컴배턴트 누굽니까? 무고한 시민들, 그렇죠? 민간인들이고 또 포로라든가 투항자들이라든가 의사, 간호사 이런 사람들은 공격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죠. 이게 뭐냐면 소위 휴먼 라이트죠. 휴먼 라이트. 인권입니다. 인권의 존중이라는 가치가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20세기 소위 후반부에 갈 때는 중후반부를 지나서 가면서는 이제 그동안 맹위를 떨쳤던 클라우제비치가 거하고 죽었던 칸트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죠. 이게 전쟁 윤리에서 진행되었던 하나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전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승리뿐만이 아니라 공존이라는 개념 플러스 인권 존중이라는 가치까지도 중요시하다 보니까 그 이후에 전쟁에서 많은 문제들도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가령 공중폭격 같은 것이 대표적인 거예요. 군사적인 목표물이니까 공중폭격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그러면 무수히 많은 시민들이 죽습니다. 그죠? 그런 인권 존중의 원칙 자체를 깨뜨리는 거잖아요. 또 민간인들은 살상하지 말라 그랬는데 적군들이 완전히 민간인 복종을 하고 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구별합니까? 또 포로들 문제도 그래요. 우리나라는 예컨대 국제법에 따라서 포로들을 신사적으로 대우해주고 있는데 적군들은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니까 이 문제들을 정리해가지고 많은 학자들이 논쟁을 또 시작합니다. 그것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는 밀리터리 네세시티예요. 군사적 이득을 위해서 공격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군사 필요성의 원칙이죠. 또 하나는 휴메니테리아니즘 원칙입니다. 인도주의 또는 인간 존중의 원칙이죠. 목표물을 파괴한다 할지라도 시민들을 죽여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는 둘 중에 하나밖에 선택할 수 없는, 두 가지를 다 가질 수 있는 입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데 대해서 많은 철학적인 논쟁이 시작돼요. 전쟁 윤리가 정말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것을 이루어갔던 것이 공리주의고 또 절대주의고 그리고 또 규칙공리주의 같은 이론들입니다. 윤리적 절대주의란 어떠한 상황에서도 고정불변의 절대적인 도덕적 명령에 복종할 것을 요구한다. 결과보다는 동기를 중요시하는데 칸트 같은 철학자가 대표적이다. 반면에 벤담이 주장한 공리주의는 행위의 결과를 중요시한다. 가치 판단의 기준을 효용과 행복에 증진해 둔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실현을 윤리적 행위의 목적으로 봤다. 한편 원칙이 없이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는 공리주의의 결점을 보완한 규칙 공리주의가 있다. 규칙 공리주의는 도덕적인 결정의 상황에 직면할 경우를 대비해 미리 어떤 규칙을 세우고 그 규칙을 준수함으로써 동기 중시의 절대주의와 결과 중시의 공리주의를 조화시키고 있다. 그런데 거기서 굉장히 의미 있는 하나의 뭐라 그럴까요? 사례가 시작이 되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적의 군수공장을 발견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군수공장은 군수물자를 만들어낸 기지이기 때문에 이거는 오늘날 말하면 정말 대박입니다. 그건 절대적으로 파괴해야 될 목표죠. 안 그래요? 그걸 파괴시키고 이러면 적의 군사력을 완전히 약화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거기에 수많은 민간인들이, 무고한 시민들이 그 속에 들어있었다. 폭격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갈등이 있을 수 있겠죠. 또 작전 수행 도중에 포로를 잡았어요. 근데 포로를 그냥 죽여버리자니 이거는 인권 존중의 원칙이 어긋나고, 그렇다고 해서 포로를 줄줄 달고 다니자니 작전을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갈등이 있을 수 있죠. 실제 여러분이 어쩌면 잘 알고 있을지도 모를 사례를 소개해 볼게요. 아프가니스탄에서 있었던 사례입니다. 2005년 실제 아프가니스탄에서 벌어졌던 이야기다. 아프가니스탄으로 미군 네이비실의 최정예 대원 4명이 침투하는 일명 레드윙 작전. 마커스와 동료 대원 3명은 양치기들을 만나게 된다. 3사람 중에 한 사람은 소년이었다. 대원들은 고민에 빠졌다. 풀어주자는 의견 2명, 사살하자는 의견 1명. 마지막 1명은 의견을 표명하지 않았다. 결국 마커스는 3사람을 돌려보내줬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탈레반 군의 공격을 받게 되고 그 과정에서 3명의 대원이 죽었다. 구조하러 온 헬기마저 격추당해 헬기에 타고 있던 16명마저 사망하고 말았다. 이 사건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오직 마커스뿐이었다. 양치기들을 돌려보냈던 마커스의 선택이 19명의 죽음을 초래한 것일까? 정말로 고생 끝에 이 사람은 살아났어요. 너무나 많이 고생을 하고 너무나 힘든 과정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걸 책으로 튀어냅니다. 그 책이 뭐냐면 론 서바이벌이라는 책이에요. 혼자 외롭게 살아남았다는 그런 의미가 되죠. 그런데 이 책의 마지막에 마커스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게 참 우리들의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내 선택은 잘못된 거였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상황이었었다면 과연 어떤 판단을 내렸을지 아마 생각이 많이 복잡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이런 문제들을 전쟁 윤리에서 많이 다뤘었는데 이게 20세기 후반부에 또 21세기 초반부에 오면서 또다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요. 오늘 주제 중에 하나인 하이테크 덕분이에요. 최첨단 기술이 발달하고 최첨단 무기들이 등장하면서 전쟁 윤리에서 중요시됐던 그런 문제들이 하나 둘씩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공중폭격이에요. 자, 예를 또 들어볼게요. 2차 세계대전 때는요. 주로 공중폭격을 담당했던 비행기가 B-17이라고 했습니다. B-17기예요. 폭탄을 2개씩 달고 다닙니다. 그런데 목표물 하나를 완전히 파괴하려면 몇 발을 쏟아 부어야 했느냐면은 9,000발의 폭발을 쏟아 부어야 했습니다. 이 비행기가 4,500회나 출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부정확하면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목표물은 파괴됐다 할지라도
주변의 폐해가 너무나 크지 않겠어요? 무고한 시민들 많이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990년 여러분 아시다시피 걸프전 때는 어땠습니까? 걸프전은 공중전이 위력을 떨쳤던 전쟁입니다. 그때 가장 정말 신나게 명성을 떨쳤던 것이 토마호크라는 미사일이에요. 크루즈 미사일이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스마트 미사일입니다. 똑똑한 미사일이죠. 통계에 의하면 걸프전 때 토마호크가 몇 발 발사됐느냐면 52발 발사됐어요. 목표물에 몇 발이 명중됐느냐? 51발이 명중됐습니다. 거의 100%입니다. 거기다가 아프간전과 코소보전에서 선을 보였던 통합직격단이라고 부릅니다. GBU-38이라고 하는 이 폭격기는요. 3,000m 떨어진 목표물을 단 3발의 폭발로 그냥 그것도 목표물의 지하실인데 지하실만 폭발을 합니다. 물론 지하만은 아니겠죠. 옥상에서부터 지붕에서부터 지하해서 마침내 지하실의 목표를 파괴했으니까. 그리고서도 뭐 보도에 의하면 유리창 하나 깨지 않았다고 하니까 정말 기가 막힐 무기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고성능을 가졌으면서도 정말로 정확한 목표물을 때릴 수 있는 이런 무기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니까 종래에 가졌던 공중폭격의 문제 그냥 해결돼 버린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목표물만 때리기 때문에 설사 인명피해가 있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인명피해만 가능한 것이죠. 그렇죠? 이게 하이테크 시대의 전쟁 윤리의 변화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요즘 눈에 띄는 게, 눈에 어디나 띄는 게 드론이지 않습니까? 뿐만입니까? 무인 항공기, 무인 잠수함까지도 개발됐어요. 이제는 머지않아서 로봇에 의해서 전쟁이 이루어진다고도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 머지않아 정말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치가나 군인이나 과학자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로봇을 생산해냅니다. 로봇 무기를 만들어내요. 왜 로봇 무기를 만들어내겠습니까? 당연히 고성능의 무기에다가 정밀도 무기니까 만들어내겠죠. 전쟁에서 승리하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그것뿐이겠습니까? 과학자들이 그래서 그렇게 땀을 흘렸겠습니까? 아니죠. 아마도 인간의 생명을 대신할 수 있다는 그 점 때문에 로봇 무기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하이테크 전쟁에서의 과학의 발달은요. 인권 존중이라는 중요한 가치를 함께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일단 작은 결론 하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하이테크 전쟁에서 도덕적인 윤리, 하이테크 전쟁은 도덕적인 전쟁이 가능하다. 인간의 가치, 인간의 존엄성을 최고로 생각하는 그 인권 존중의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전쟁이 가능하다 하는 결론을 하나 내릴 수가 있습니다. 막강한 화력으로 적을 제압하기 위해 무조건 파괴력을 높이던 과거의 대량살상 무기와 달리 하이테크 시대 전쟁이 달라지고 있다. 목표물만 공격하는 최첨단 정밀 타격 무기를 사용해서 무자비한 폭격이나 오폭으로 인한 민간인의 피해를 줄이려 한다. 미국의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는 전쟁, 반전쟁이라는 책에서 새로운 모습의 전쟁을 예측했다. 사륙의 개념에서 벗어나 인명과 환경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하이테크 시대의 전쟁으로 결국 전쟁에서도 도덕적 가치와 인권을 최우선으로 보고 있다. 결국 전쟁 중이라 할지라도 도덕은 함께 가야 된다라는 그런 결론일 수 있는데요.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다른 논거를 여러분한테 소개하기 위해서요. 그거는 리더십하고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종래 과거에 통용되었던 리더십은요. 타율적인 리더십이었어요. 계급과 권위와 그리고 폭력과 무력과 이끌어가고 밀어붙이는 그런 어떤 리더십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인권 존중이라는 것 자체가 또는 인권 존중의 가치가 그렇게 중요시되지 않았던 것이죠. 어쩌면 민주화가 덜 된 사회였으니까 가능할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쟁과 윤리라는 것이 부조화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도 많이 민주화가 됐지 않습니까? 아직도 부족할지 모르겠지만 군대도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밀어붙이는 식의 리더십 통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리더는 전문성을 갖춰야 되고 그리고 인격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병사들과 소통하고 공감하고 설득해서 이끌어가는, 그래서 병사들이 정말 따라올 수 있는 이런 리더십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리더십의 핵심은요, 정말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인격체여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작은 결론은 전쟁과 윤리가 조화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죠. 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여러분, 하이테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과학자들이 땀을 흘려서 만드는 결과겠습니까? 그렇죠? 인권 존중의 가치가 최대화되는 오늘날, 그렇지 않습니까? 수억 달러짜리 비행기는 버려도 조종사는 버릴 수가 없습니다. 왜? 그게 인권 가치니까, 인권 존중의 가치니까. 이것은 저는 민주화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민주화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습니까? 그래서요, 전쟁이라 할지라도 도덕을 무시한다든가 인권을 유린한다든가, 이것은 그 과학자들의 무수한 땀, 인권 존중을 위해서 수많은 피를 흘렸던 그 사람들의, 그 선인들의 가치를, 노력을 헛되게 하는 어떤 그 일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역사에서 무언가를 배울 수 있다면 이제 더 이상은 전쟁과 윤리 또는 도덕이라는 것이 괴리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 결론은 한마디로 이렇습니다. There should be a room for morality, even in war. 비록 전쟁이라 할지라도 도덕이 설 자리는 있어야 한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미